한국만의 독자적인 요격체계 완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수정안을 의결, 기존 개발 방안을 더욱 가속화, 실전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선 남쪽 남한 전역을 방어할 이 시스템은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2년 전인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33년까지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9년부터 배치가 시작될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초기엔 아이언돔 도입을 권고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할 북한군은 조잡한 수준의 로켓을 찔끔찔끔 쏘는 하마스, 헤즈볼라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북한군은 정밀 유도가 가능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을 대량 운용하는 데다 최악의 경우 수천 발의 로켓탄이 휴전선 이남의 주요 시설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언돔과 같은 외국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된 만큼 적의 첫 번째 공격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특화된 독자적인 요격체계 LAMD를 개발하게 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요격체계 개발을 시작한 데에는 아이언돔 이상의 방어체계가 필요한 나라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만큼 자주는 아니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로켓 또는 포격에 의한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전술했듯 북한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의 수준과 규모는 하마스 따위와 비교하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막강합니다. 각종 구경으로 구성된 수천 문의 방사포가 대한민국을 정조준 중이며 이중 구경이 400mm나 600m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하마스의 로켓 포격보다 수십 배는 많은 북한군의 로켓이 휴전선과 서울 일대에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언돔 같은 우수한 근접 방어체계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돔은 생각보다 결점이 많은 무기체계였습니다. 일단 태생 자체가 가삼 로켓과 같은 소형 로켓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다연장 로켓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구경 로켓을 요격하기에는 위력이 너무 약하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호환성까지 크게 떨어져 나토 표준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군조차 아이언돔의 무장 통합에 애를 먹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아이언돔보다 뛰어난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일명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입니다. LAMD는 2022년 2월 23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어왔는데 LAMD가 실제로 도입되기만 한다면 북한의 방사포 위협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발과 별개로 개발 완성까지 수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기에 우리 군과 기업은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한 요격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맞이한다면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처음에는 기술적 난도 등의 이유로 조기 전력화에 부담스러운 모양새였지만 결국 전력화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저지할 방법을 서둘러 확보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추위를 통해 전력화 시기를 2029에서 2033년으로 조정, 기존 전력화 시점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만큼 가시적인 기술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준비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이 솔로켓탄을 탐지할 다기능 레이더와 요격탄 및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한화 시스템이 개발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다수 표적을 상대로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는 천공투처럼 능동전자주사 A사 레이더를 사용 최대 130여 발의 로켓탄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IGNX-1이 개발하는 요격탄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형태로서 사거리 7km,
고도 5km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발사대는 요격탄 32발을 탑재하며 한 개 포대는 발사대 6개를 운용합니다. 즉, 한 개 포대가 한 번에 192발을 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300mm 방사포 공격을 저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 무기와 600mm 방사포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600mm 방사포를 요격할 장사정포 요격 체계2 사업 또한 병행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2는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를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공유하고 요격탄의 성능을 끌어올려 기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장사정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격 체계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대량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과 요격탄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고 아이언돔 요격탄인 타미르 미사일처럼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는다면 비용 문제로 대량 생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당 15억 원에 달하는 천궁을 발사해 진지를 초토화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영상이 공개된 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다라며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우디가 천궁 효과로 인해 후티 반군과의 기세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티 반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적 북한을 상대해야 하기에 성능은 물론 수량에서 압도적인 물량의 요격탄을 대량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곧 대당 단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요격탄의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요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요격 자산의 부족분 만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종합적인 계획과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유사시 요격탄 발사 비축 수량과 작전 절차 등을 담은 교정 유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평시에 요격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여력이 생긴다면 필수적인 민간 시설에 대한 방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AMD와의 연계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군 방공망, 육군 국지 방공 레이더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수많은 방사포탄과 전술 유도 무기를 장사정포 요격 체계 외에 탐지 수단이 포착해서 추적한다면 유사시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육해공각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지휘통신 기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KAMD의 위력은 시너지 효과로 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군의 요격 체계는 다기능 레이더를 사용하여 수십 발의 로켓포를 동시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으며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대규모 공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요격 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의 공격을 초기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정된 방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방어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군과 육군의 방공망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전면적인 방어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위사업청은 전자전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그리고 국산 K2 전차의 변속기 국산화를 통해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조기 도입을 발표한 날 전자전기와 패트리엇 도입 등 연계 사업의 경과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날 방추위에선 공군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과 공대함 유도탄2 성능 개량판 패트리엇 구매 계획 그리고 K2 전차 4차 양산에 따른 국산 변속기 적용안도 의결됐습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2년까지 1조 8,489억 원이 투입되며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체계 통합 분야에서 LIG-X1과 한화시스템이 전자전 수행 체계 분야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함 유도탄2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것인데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5,641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은 요격 고도가 40km로 높아진 팩3MSE를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1조 9,507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K2 전차의 국산 변속기 적용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K2 전차에는 독일산 변속기를 썼는데 2028년까지 군에 공급될 150대 K2 전차에는 S&T 다이내믹스 제품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날 방사청의 발표를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예산의 규모만 아니라 공격적인 개발 계획과 공정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발표 내용을 전제로 큰 그림을 보자면 일단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후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점점 강해지는 위협에 맞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자립도를 높이며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8일 삼축체계 킬체인 시스템 영상입니다.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면서 핵실험을 강행하는지 제대로 알고 가야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은 군사적, 안보리, 외교적 이유가 본질적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으로는 현재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해 자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이번 실험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소형화된 핵무기 완성이 가장 진보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공해서도 안 되는 게 이번 북한의 7차 핵실험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미국 본토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만 입증하게 되면 지금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대북 제재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은 분명한데요. 또한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북한 내 불만도 일시에 해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흔들렸던 김정은 체제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국회 정보위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하면서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발사체는 ICBM 발사나 인공위성과 그 외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수단들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플루토늄은 70kg가량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 두 재료만으로도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도 미국 대선 등 대외적인 이유는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해당 제조시설 위치는 평양 인근인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축체계입니다. 먼저 북한에서 핵 투발 조짐이 보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선제 타격의 개념의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선제 타격 체계로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크게 탐지, 분석, 타격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 과정인 타격까지 이 모든 과정을 15분 이내로 종결짓는 것이 킬체인 전략입니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어떠한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국내 탐지 장비인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첨단 레이더 시스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고정된 미사일 기지의 발사 준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어 탐지되면 이후 우리군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되는 게 3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한국군의 C4I S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군의 C4I SR 시스템은 커맨드, 컨트롤,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의 약자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기능을 통합한 군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전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분석,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효과적인 전투 지휘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의 C4I SR 시스템은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되며 각기 다른 정보 자산을 연결해 고도로 통합된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AI 도입으로 과거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던 것을 AI가 분석해 더욱 정확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취약 시간에도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필요시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현무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어떠한 타격 자산을 사용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킬체인 체계는 적의 도발을 미리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숨기는 등의 전략을 구사할 경우 탐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분석 단계에서 오탐에 따른 불필요한 군사 충돌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로 킬체인의 정밀성과 신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타격이 남았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미사일이 사용됩니다. 그중 현무2 탄도미사일은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2는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짧은 사거리에 속하지만 남한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발사 후 약 3에서 5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타격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타격 목표로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고정된 미사일 기지, 그리고 주요 지휘소가 포함됩니다. 특히 현무2는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현무2를 통한 선제 타격을 통해 추후 벌어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되는 미사일은 현무3 순항미사일입니다. 킬체인의 파괴력이 탄도미사일보다 작은 순항미사일을 사용한다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즉 탄도미사일은 빠른 기동성으로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타격 지역은 먼저 타격하고 그 다음 순항미사일로 적재적소에 맞는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한국산 토마호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3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저고도로 비행해 적의 탐지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마하 0.7에서 0.8 정도의 속도로 비행하여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육상의 레이더 기지나 북한 지휘소와 같은 중요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현무3는 적어도 비행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우회해 북한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 방공 시스템이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현무5도 타격 자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인데요. 현무5는 현무 미사일 계열 중 가장 최신형이면서 가장 강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9톤을 자랑하며 현무 계열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술핵급의 파괴력을 바탕으로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있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적의 지하 시설이나 벙커와 같은 땅속에 숨은 핵심 지휘소를 무력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심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공격 중 가장 은밀한 한국형 SLBM도 한몫하게 되는데요. 극히 일부 영상으로만 공개된 한국형 SLBM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해상에서 은밀하게 북한의 내륙 깊숙한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을 자랑하는 SLBM은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 지휘소,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으며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적의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이 SLBM이 가장 먼저 주요 대상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는 F-15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사용됩니다. F-15 전투기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철룡 4기를 싣고 남한 최북단 상공에서 북한의 고위급 지휘소와 주요 군사시설로 철룡을 발사하게 됩니다.
반면 F-35A는 스텔스 기체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적의 방공망을 우회하여 북한의 고위급 지휘부를 파괴하거나 북한 내 방공망을 무력화해 이후 우리 국군이 다음 전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북진하는데 선봉 역할은 F-35A가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킬체인 시스템은 현무2, 현무3, 현무5와 같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아직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한국형 SLBM과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타격해 북한의 핵심 군사 목표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4일 EMP탄 정전탄 영상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MP탄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전략적, 기술적 이점에 기인합니다. EMP탄은 전통적인 핵무기와 달리 직접적인 폭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의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MP탄은 전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의 상황에서 적의 지휘 통제 시스템, 레이더, 통신장비, 군사장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T 등 국제적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EMP탄은 비핵무기로 분류되며 한국이 이를 개발하거나 보유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EMP탄은 적의 전자 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시 초기에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레이더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공중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P탄은 적의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EMP탄은 개발과 생산에 있어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담도 적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폭발력과 방사능 이외에도 전자기 펄스 효과로 인한 전자장비 마비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EMP 효과는 핵무기가 가진 잠재적 위협의 중요한 부분으로 현대사회와 군사 시스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EMP는 매우 강력한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자장비와 통신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력망이 차단되면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빠질 수 있으며, 통신망이 두절되면 군사적 지휘체계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의료 서비스, 교통망 등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EMP 효과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발력 이상의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꼭 핵무기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도 EMP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EMP탄의 개발은 1962년에 발생한 사건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존스턴 섬 남서쪽 31km 지점의 고도 400km 상공에서 1.44 메가톤급의 W-49 수소폭탄을 폭발시키는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1450km 떨어진 하와이 오아후 섬 일대의 전자장비들이 갑자기 무력화되었고, 수많은 가로등과 경보기, 그리고 전화 교환구까지 마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즉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고고도 핵폭발에 의해 발생한 전자기 펄스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MP 효과는 핵폭발 시 방사되는 감마선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고고도에서 폭발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 3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EMP 폭탄이 폭발하면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와 충돌하여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 방출된 전자는 광범위한 전자기 펄스를 지상에 방출하고 과전류를 일으켜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회로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모든 전자장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1962년에 발생한 사건은 EMP의 위력을 처음으로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이러한 전자기 펄스를 무기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이 EMP탄까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강력한 EMP탄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그 위력은 미국조차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회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북한이 초강력 EMP 무기,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EMP 무기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EMP 무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전자기기의 파괴를 넘어 현대 문명을 일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MP 폭탄은 핵폭발 방식과 재래식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요. 북한은 EMP 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공에서의 폭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EMP 무기를 군사적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EMP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EMP 무기는 단위 면적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미국의 군사시설이 방어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의 EMP탄을 이용한 공격을 가한다면 수도, 전기, 물류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일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와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핵 EMP탄이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거의 모든 전자장비가 무력화되어 국가 전체가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과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EMP 공격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가 북한의 EMP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것인데요. 이는 북한이 EMP를 활용한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이러한 공격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EMP 기술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EMP탄의 시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 전자기 펄스 방식으로 항공기에서 투하하거나 순항미사일을 통해 특정 지역에 EMP를 방출하여 방영 1에서 5km 이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EMP탄은 북한의 주요 지휘 통신 시설을 목표로 하여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지휘부의 통신체계를 무력화시켜 핵과 미사일 발사 과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EMP탄과 함께 정전탄도 개발 중입니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 섬유를 결합한 자탄을 통해 적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무기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대규모 정전을 유도합니다. 정전탄은 적의 전력망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단락 현상을 일으키며 송전선에 걸린 탄소 섬유가 전력망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적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 적국의 군사적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전탄은 특히 북한의 지하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EMP탄과 정전탄 개발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전쟁 초기 단계에서 적의 주요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MP탄과 정전탄은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억지력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EMP탄과 정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중국 같은 적성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며, 이는 한국이 직접적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